알려드립니다. 본 컨텐츠는 책을 대신하기 위하여 만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에게는 책을 소개하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간편하게 회독할 수 있게 해보자는 뜻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쉽게 접하고 독서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중략된 부분이 아쉬우신 분은 하단의 링크로 꼭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내면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은 모두 명상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지요.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지요.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에너지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뚫지 못한 벽이 있었지요.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 왔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 것이지요.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지요.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수행은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지요. 마음의 호불호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어쩌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날씨였지요.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는가 보다.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리지 말았으면 할 때 내리더군. 다른 날 놔두고 하필 왜 이날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지요.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지요.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상태였지요. 나를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의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마을 사람들과 그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요. 작은 오두막을 짓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막판까지 시험해볼 참이었습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삶의 흐름에 내맡긴다는 것이 대담한 행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삶의 어려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고요하기 그지없는 내 땅에서 보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격 시험을 치르고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난 공식적으로 대학원 소속이었습니다. 즉, 나는 아직 대학원 장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대가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수업을 학기당 하나는 맡아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씩 보통 1시간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과 정오, 요가를 마치고 시내로 달려와 수업을 한 뒤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패턴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같이 지내기에 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성 제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업 후 질문하는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든 사람과의 대화에 엮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옷차림도 청바지에 긴 소매 데님 셔츠로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머리는 올백으로 넘긴 꽁지머리였고 신발은 샌들 아니면 아예 맨발이었습니다. 철학과였다면 이 모양새가 그다지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수적인 남부지역의 경영학과에서 기초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였습니다. 과에서 나를 용인한 것은 그저 내가 아주 유명한 선생이었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과 시험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교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나의 목표는 차를 몰고 시내로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 내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자면 하루에도 여러 번 명상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는 들판에서 요가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 안에서 호흡 연습을 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 앞에 선 채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의뢰 그랬듯이 차를 몰고 학교로 가서 호흡 연습을 몇 번 한 뒤 학생들로 빼곡한 대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내가 들어가자 학생들이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해야 하던 끝에 나는 내가 요가를 마친 뒤 바지만 입고 셔츠 입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맨발에 반 벌거벗은 상태로 학생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휴강하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싶은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계속 하자고 말했고 나는 내 옷차림에 대한 생각 없이
아니, 내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생각 없이 거시경제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엄격한 명상 생활을 고수하는 가운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 이 기간은 박사 자격 시험 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책 한 권 펴보지 않았고 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공부는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경제학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고프만 박사가 복도에서 나를 부르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즉시 넌 이제 큰일 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분의 귀에 반나체 사건이 들어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목소리는 틀렸습니다. 고프만 박사는 텔러헤시 주지사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윗선에서 플로리다를 대표할 수 있는 지방대학을 개인지빌에 하나 설립할 것을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부문은 물론이고 기금 마련과 재정 관리 역시 도맡을 수 있는 뛰어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산타페 지방 대학의 학장으로 플로리다 주의 유명한 은행가 한 명을 임명했습니다. 고프만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 마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시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난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나는 곧 답을 얻었습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지방대 학장은 박사학위를 꼭 소지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선임한 은행가 앨런 로버트슨에게는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와 학문적 배경이 유사한 성적 좋은 박사과정생 한 명을 그에게 붙여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박사과정생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안 돼. 난 그런 거 못해. 이제 대학과 인연은 끝났단 말이야. 나는 수행에 전념하고 싶어. 옛날에 보던 경제학 책을 다시 꺼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공부와의 인연은 이제 끝났다고. 이 모든 저항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에 자신을 내맡기겠다고 했던 내 최근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켜보는 머릿속 목소리는 영적인 조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짐이었습니다. 짐덩어리를 내 삶의 운전석에서 쫓아버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고프만 박사는 내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승낙의 말이 차마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가 큰 소리로 알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지요. 그분의 과외 선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 맡기기의 위대한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앨런 로버트슨이 공부를 돕는 일이 내 생활 방식을 그렇게 많이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수업이 있는 날 겸사겸사 만나 몇 시간 공부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스터디 장소는 학교 근처 시내에 있는 구 산타페 캠퍼스의 총장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꽤 죽이 잘 맞았습니다. 앨런이 3피스 양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는 매우 성공한 은행가였던 반면 나는 말총머리에 청바지에 샌들을 신은 요가 수행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나 알고 보니 앨런은 놀랄 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내가 주는 도움을 정말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래도 어색한 순간이 영 없지는 않았습니다. 내 봉사에 대한 비용 지급을 두고 첫 번째 문화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공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성공한 은행가이자 이제는 대학 총장인데 당신은 한 달에 장학금으로 받는 $250가 전부 아니냐며
나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고 내가 전 재산을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데 썼다는 것 역시 사실이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공부를 돕는 것은 삶의 흐름에 나를 내맡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앨런은 우리의 비금전적인 관계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가 내 집으로 와서 공부할 때면 함께 오랫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내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고 나 역시 반듯한 양복 뒤에 숨은 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몇 번은 그의 부인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점점 앨런과의 관계를 삶이 선사하는 그 마법 같은 선물 중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항을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앨런이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나도 자격 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로 나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그와 함께 공부한 과목이 전공 과목 3개 중 2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소망에 항복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같이 공부한 2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이란 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실에서 실수로 나를 3 과목 시험에 다 접수시켰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 맡기는 것 말고는 말이죠. 나는 내가 3번째 시험을 보는 것을 왜 그렇게 꺼려 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어차피 학위를 마칠 생각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면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이 실패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예감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 불편함이 내면의 목소리를 작동시켜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찌꺼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행정실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한층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3 과목의 시험을 모두 치르고 3번째 시험의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 2 시험은 전혀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앨런과 많이 공부한 과목이어서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험 날이 다가오자 나는 불가피한 실패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험장으로 당당히 들어가 내 에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험 과목은 국가 재정이었는데 나는 교과서를 시험 전날에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옆에 둔 채로 요가를 했습니다. 요가가 끝나자 평화롭고 고요한 기분이 나를 가득 채웠고 다음날 있을 참사를 온전히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목에 떨어질 칼날을 검사하는 기분으로 나는 책을 들어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2 페이지를 읽었지요. 이 의식을 3차례 반복한 뒤 나는 내 맡기기로 한 내 결연한 의지를 알리듯 책을 하늘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다가올 일 앞에서 매우 큰 평화를 느끼고 있었지요. 오전 명상 후 나는 책을 다시 한 번 꺼내어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전날 펼쳤던 3 부분 중 하나였지요. 나는 그 페이지에 나온 복잡한 차트를 살펴본 뒤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경영대 건물 밖에 차를 주차해놓고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명상을 했습니다. 내면은 여전히 매우 고요했지요. 그저 평화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시험을 통과했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설령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삶이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마음 깊이 내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나는 경제학부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행정조교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총 6개 문제 중 3개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지를 건네받으며 슬쩍 훑어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마구잡이로 펼쳐본 책 3곳에서 문제 3개가 나온 것입니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나는 그곳에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초월하겠노라 라는 명분하에 나는 자신을 내맡기고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했습니다. 그러자 따놓은 지옥으로 추락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나는 지정된 방으로 들어가 쓰고 또 썼습니다. 마음에 뿌려진 영감의 씨앗은 매우 신선한 상태였습니다. 2번이나 펼쳐진 곳에서 나온 차트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넘어 윤색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로 집을 향했습니다. 시험을 치러 갈 때만 해도 삶은 네 일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비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과감히 그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며칠 후 고프만 박사가 나를 불러 내가 국가재정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에 대해 상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학장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으면 기뻐야 마땅한데도 왠지 죄책감이 들었지요. 나는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고 혹시 문제가 될 일은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고프만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뒤 그렇게 겸손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 밖까지 나를 배웅했습니다. 1972년 봄, 내 의도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나는 박사과정과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는 일만 남았지요.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는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명상과 요가가 전부였지요. 얼마 안 있어 고프만 박사가 내게 연락하여 앨런 로버트슨이 나를 찾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2 사람 모두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는 한동안 만나지 않고 있던 참이었지요. 나는 그에게 연락하여 산타페 지방대학의 새 캠퍼스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개교 후 수업을 진행할 교수진을 뽑고 있는데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내가 수업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는 산타페 지방대건 어느 기관에서건 간에 학생을 가르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내 유일한 관심은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녹아들 때까지 영적 수행만을 계속 늘려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앨런에게 이런 내 심정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당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닐세. 자네에게 통보하는 거야. 나는 바짝 마른 입술로 내 가슴이 정말로 하기 싫은 말을 읊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내 맡김? 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그것은 약하고 겁쟁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나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만큼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지요. 내 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으니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 단계에서 나는 내맡기기 수행이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본다. 호불호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학교에 적을 두고 살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방과 후에 스포츠카 정비공으로 잠시 일했던 것 외에는 여름에만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취업 면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앨런은 학과목 담당자와의 미팅을 주선해 주면서 대학에서 어떤 직급으로 학생들을 가르칠지 의논해 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나는 평소처럼 청바지에 청 윗도리에 샌들을 신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시내에 있던 구 산타페 캠퍼스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풍을 자랑했지만 앨런이 총장으로 취임한 새 캠퍼스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학과목 담당자는 내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머릿속 목소리에 대해 내가 알게 된 것을 가르치고 싶다 말했습니다. 쉴 새 없이 떠드는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훨씬 깊은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돌고 있는 자그마한 행성 위의 존재들이므로 이 여정을 즐기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주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담당자는 그런 커리큘럼이 가능한 수업이 하나 있다며 사회과학 인문 수업을 가르치면 되겠다고 답해줬습니다. 신입생 필수 과목인데 수업의 3분의 1을 맡아야 할 강사 한 명이 모자란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그 수업을 가르치면 비전임 강사 자격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담당자는 공식 개교일인 9월에 첫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었지요.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맨 처음 삶은 내게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할 일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절로 펼쳐졌지요. 나는 그저 흐름을 탔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다가올 9월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한 반의 학생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에게조차 가르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자아는 이 모든 일에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나는 그를 돕기 위해 기본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업에서 가르칠 내용에 대해 일절 생각하지 않겠노라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완벽하게 비운 채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온전히 영감으로만 써내려갔던 보고서 같은 일이 첫 번째 수업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간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볼 계획이었지요. 외부 세계의 일이 끼어들면서 조금씩 내 시간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내 땅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말이지요. 샌디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불교 명상에 조예가 깊고 숲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던 그 여성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어느 날 불쑥 나타나 내 부지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다였던 그녀는 내 사생활을 지켜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그녀가 내 부지 끝자락에 텐트를 치고 명상을 해도 되겠냐고 묻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허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명상하고 싶다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급기야 그녀는 일요일 아침마다 딱 1시간만 같이 명상을 해도 되겠냐는 대담한 제안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머릿속 목소리가 그 말에 너무나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샌디는 일요일 오전 명상 시간에 친구들을 몇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것이 6명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10명이 되었지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사람들을 막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아래층에서 만나는 동안 나는 위층에서 계속 명상을 하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미키네에서 열리는 일요일 오전 명상 모임은 1972년 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매주 일요일마다 4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경이롭고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집중한 채 걷기 명상을 하고 있었지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을 온전히 의식하며 나는 동굴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내 앞에 펼쳐진 어둠 속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곧 주위가 매우 컴컴해졌지요. 나는 동굴 옆에 걸려있던 나무 횃불을 집어들어 불을 붙인 뒤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한 목적의식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찾던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이 미지의 동굴 끝까지라도 들어가겠노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지요.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으나 나는 직관적으로 그곳이 내가 가고자 했던 곳임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니 위에서 내려오는 빗줄기가 동굴 바닥으로 세차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빛의 근원 쪽으로 다가갈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지요. 숨이 거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어갔지요. 이 경험은 내가 명상할 때 종종 일어났던 현상과 유사했습니다. 평소에도 명상이 깊어질수록 호흡 역시 느려지며 종국에는 들숨과 날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지되곤 했습니다. 이런 무호흡 상태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숨을 한 번에 몰아쉬곤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동굴 속을 걷는 것이 명상의 그 단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바로 앞에 동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가 보였지요. 나는 산소 부족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의지를 내어 빗속으로 마지막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즉시 나는 눈부신 빛의 홍수 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나는 빗속으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위쪽으로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동굴 지붕에 얹힌 쇠 창살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한숨도 입술에서 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동굴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만든 그 강철 같은 목적의식 그대로 나는 뒤돌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알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책을 대신하기 위하여 만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에게는 책을 소개하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간편하게 회독할 수 있게 해보자는 뜻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쉽게 접하고 독서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중략된 부분이 아쉬우신 분은 하단의 링크로 꼭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